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월 22일 금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원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우리 한식 얘기 좀 하죠. 네. 한식을 상당히 전통적인 음식으로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분명히. 네. 그런데 이 국내 특급 호텔에서는 한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우선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예정인데 그만큼 한류 열풍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한식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일선에서 최고급 호텔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된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서울 시내 영업 중인 특급 호텔 중 20여 곳에 있어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다 3곳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SK 워커힐 그리고 롯데호텔, 신라호텔만이 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커힐 같은 경우에는 갈비 전문점인 명월관과 한식당인 온달 2곳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라연, 롯데호텔은 무궁화라는 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웨스턴 조선호텔 서울은 과거 서블이라는 한식당을 열었다가 2005년도에 철수를 하였고 밀레니엄 히틀 서운과 인터컨티넨탈 과거 한식당을 운영하다가 각각 1999년도, 2010년도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최고급인 6성급을 표방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화문에 처음 개점한 호텔 같은 경우에도 푸시존스는 개점 당시 한식당을 아예 열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메리어트라든가 이렇게 서울 시내 대부분 이름을 알만한 특급 호텔에 현재는 한식당이 없고 단지 뷔페 메뉴에 조금은 한식 관련된 음식만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이 완전히 홀대받고 있네요. 네, 우리나라에 찾는 관광객 중에서 우리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곳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우선 호텔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 역시나 수익성과 관련된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식당의 수익이 좋지 않아서 없앤 이유와 또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굳이 호텔이 아닌 식당에서 굳이 호텔에서 한식당을 즐겨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외부에서 좋은 한식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 내 한식당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밑반찬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차림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 요인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마진율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한식이 비싸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외식을 할 때 호텔 내 한식당을 이용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약간은 외국 음식점을 운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수익성을 좀 보존해 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들만 되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뭐 수익이 안 맞아서 운영하지 못한다. 뭐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애국 호텔도 아니고요. 네. 그러나 뭐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우선은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만 있어서는 한식당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식당을 운영하는 호텔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비용 대비 수익성에 있어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라호텔 라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평균 70%에 육박하는 예약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아시아판 미슐랭이라고 불리는 아시아 최고 식당 50곳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워커힐 같은 경우에도 한식당 예약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평균 80%에 이른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수익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 있지만은 과거 아무래도 데이터 같은 경우 특히나 한류 열풍이 어느 정도 불기 이전에 과거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식당 운영에 대한 수익성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안 좋게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우선은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한식당을 무조건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있어서는 외국 관광객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식당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호텔 업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네. 호텔에서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외식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외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역시나 조금은 다른 나라 음식을 먹는 것이 외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항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개념적인 차이가 좀 이 관련된 이슈가 핵심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분명하네요, 그죠? 뭔가 좀. 네. 뭐 그리고 비용 대비 수익성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식 홀대 현상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뭐 우리 관광 사업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나중에 음식 맛이 좋아야지만이 또 방문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음식 문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관광공사에 따르면 2019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점 한식을 만약에 호텔에서 스스로 없앤다라고 한다면은 한식을 알릴 기회마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한식 업체군들이 계속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진출한 기업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네. 한식당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곤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최근에 한식당 관련된 뷔페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식당의 뷔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의도라든가 강남 중심으로 해서 예약률이 계속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맞아요. 점심시간에 인기 좋아요. 아주. 네, 맞습니다. 마진료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객이 현재 시점 이용한다라는 점 봤을 때 호텔 업계 이와 관련된 인식은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대표 음식은 현재 시점 없다라는 인식을 만약에 준다라고 한다면은 관광객 수입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좀 불안정한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호텔에서 특급 호텔에서 한식이 좀 홀대받는 반면에 이 명동이 이제 우리 외국 관광들이 가장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일본인들, 중국인들 해서 네. 이 노점 한식이라 그래서 상당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길거리 음식이라고 대표내린 노점 음식이 다시 한번 좀 한류 열풍의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오히려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노점 명동 같은 경우에는 면동역 6번 출구로부터 명동 예술극장까지 이어지는 명동 8길과 롯데백화점 건너편부터 명동 성당까지 이어지는 명동길이 대표적인 노점 음식 사업인데 식당 메뉴만 놓고 보더라도 뭐 잡채라든가 팥죽, 순대 등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에서 나오는 뭐 문어꼬치라든가 소라꼬치 등 다양한 신개념 메뉴들도 현재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또 맛도 좋아서 중국인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명동 노점 270여 개 가운데 100여 개가 이제는 먹거리를 팔고 있고 자파에서 액세서리라든가 자파를 파는 그런 풍토에서 이제는 먹거리를 팔 정도로 관광객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와 또 돈을 씀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였고 꼬치같이 쉽게 들고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을 외국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태국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약간 아시아 지역의 약간 먹거리, 길거리 노점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문화 마케팅도 명동에서는 충분히 먹힐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제 주위에 외국인 친구들만 봐도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맛있다고 좋아하는데 이 한식을 호텔이든 길거리든 그 어디에서 맛을 볼 수 있고요. 또 서울이나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좀 많이 선보이면 이 한식 자체가 우리 관광업계에도 조금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 음식, 그 한식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홀대받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시점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대도시에 있어서 한식당들이 계속적으로 문을 열고 있고 과거에는 한식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국인만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외국에서도 외국인들이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식당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외국을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한국 내에서도 한식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식 홍보 같은 기간에는 관광객이 주로 있는 모습을 보였고 비빔밥과 뭐 장수밥
밥상 그리고 닭강정과 잡채 등 외국인의 입맛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인기도는 많이 높기 때문에 네. 약간은 과거에는 좀 냄새가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는 좀 안 맞다는 그런 음식에 대한 메뉴는 좀 과감히 버리고 외국인이 좋아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은 판매량도 늘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엑스포가 선정한 놓쳐서 안 될 음식 3위에 꼽힐 정도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라든가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도 관광 홍보에 대한 마케팅만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네. 얼마든지 외국인 중심으로 한 음식 사업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내수에 대한 활성화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리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상당히 맛있다. 그런데 뭐 프랑스를 꼽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제 중국, 그죠? 네. 우리 한국 음식도 전혀 절대적으로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 호텔에게 뭐 정부라든가 다른 데서 한식 레스토랑을 좀 열어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아직까지는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한류 열풍 그리고 약간은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식당에 대한 필요성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네. 충분히 그와 관련된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차피 관광 사업을 하는 말씀드리도록 데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류처럼 한식도 그 관광 사업의 그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뭐 최근에 서울에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을 무차별 폭행한 추격이 구속되는 사건이 네.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급차에 탄 한 남성이 처음에는 구급대원의 가슴 부위에 주먹질을 하더니 이내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목과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는 사건인데 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만취 상태였던 송 씨 같은 경우에는 다친 자신을 돌보러 온 구급대원에게 분풀이를 했다. 그리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서 좀 분풀이를 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조금은 약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이런 폭행을 하였는데, 지난해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이뤄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성향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구급대원을 비롯해 그동안 약간 공무원, 특히나 최근에는 경찰까지도 폭행하는 시민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면서 네. 시민 의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네. 또 다른 사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4월 사건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는 구급대원을 오해해서 폭행했던 사건도 발생이 되었고, 심지어 119 구급차에 흉기를 들고 타는 그러한 남성들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인력난 때문에 구급차에 보통 2명 내지 3명밖에 타지 네. 못한다라기 때문에 제지하기가, 이러한 추객 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객을 좀 많이 상대한다라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서 좀 많이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들인데요.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우선은 통계 관련된 부분에서 이와 네.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국민안전처 네. 통계를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119 구급대응 폭행건은 무려 591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6년 같은 경우에는 38건이었는데 2013년도부터 급증 흐름 보였습니다. 2013년도는 145건, 그리고 2014년도에는 131건으로 기록이 되었고,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구급대응 폭행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술입니다. 추객들이 아무래도 많이 다치기 때문에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는 약간 추객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술에 만취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 폭행 사건이 거의 90%를 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이와 관련된 사건의 원인은 역시나 술이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19 구급대원들 때리는 사람들은 구속되죠, 그냥. 네, 우선은 폭행이니까. 네, 하지만 문제점인 것이 이제 구속에 대한 사건이 가능하겠지만은 처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관련된 문제도 하여튼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을
때린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네, 뭐 취객들의 횡포가 심각한 네.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처벌의 수위는 어떤가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처벌 자체적으로는 수위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폭행법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처벌에 대한 필요성들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충분히 이와 관련된 좀 무거운 처벌은 가능합니다. 소방기본법 50조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에 관한 처벌은 네.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임만 공무원 폭행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다소 강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벌이 상당히 좀 강한데 사실 네. 이대로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대부분 벌금형 이하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게 현실인데 네. 기소유예가 4%, 벌금이 66.5% 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술에 취해서 이와 관련 사건이 이루어졌다. 다음날 술에 깨서 사과를 하면은 대부분 좀 봐주는 경향이 생기면서 기소유예, 벌금같이 약간 좀 약한 처벌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 이 장난 전화 한다는데 이건 뭐예요? 예. 장난 전화 이거 근절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우선은 뭐 소방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114도 네. 가장 큰 문제점인 장난 전화 이 시대에도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장난 전화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이 났다라는 뭐 신고 전화라든가 혹은 상당히 어이없는 개인적인 일을 119 구급대원한테 요청을 하는 그러한 네. 전화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2014년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19 구급차가 출동한 것은 238만여 건입니다. 하지만 빈차로 돌아온 것 같은 경우에는 76만 건인데 대부분 30%, 즉 3분의 1이 허위 신고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장난 전화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라든가 인력 낭비,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고쳐야 할 문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렇군요. 이렇게 예. 응급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 곳에 장난 전화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것에 출동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장난 전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장난 전화에 폭행에 참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해봐야 될까요? 이 장난 전화 추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추적이 되지만은 사실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산이 낭비가 된다라는 것, 또 그와 관련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가 걸린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법적으로도 소방대원이라든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특별법인 소방기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대한 벌금형이 처해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처벌 규정은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약간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장난 전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이다라는 문화의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와 관련된 캠페인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의식을 깨울 수 있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곳에 장난 전화를 자꾸만 해서 자기 뭐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게요. 이런 네. 일은 진짜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물론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좀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전환이 예.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신기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